평생을 일해서 모은 전 재산, 등기부등본 하나 믿고 도장 찍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면 그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 신탁 사기라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이 복잡한 법리적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분석해 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아주 정교한 함정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생존 가이드를 제시하겠습니다. 등기부만 믿었다가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최신 판례는 물론 2025년부터 강화된 제도까지 모두 반영했습니다. 이미 피해를 보신 분들께는 실질적인 사후 대응책을, 계약 전인분들께는 철저한 예방책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위기를 돌파할 방법을 찾아보시죠.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신탁부동산의 실체부터 짚고 넘어가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 신탁부동산이 대체 뭘까요? 겉으로 보면 원래 집주인이 그대로 살고 있고 관리도 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속사정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이름표가 잠시 바뀐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집주인이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 자기 집의 소유권이라는 이름표를 떼서 신탁회사라는 곳에 넘겨준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나갑니다. 겉으론 원래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도 서류상 이 부동산의 진짜 주인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라 신탁회사라는 점입니다. 이 본질적인 차이를 잇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이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신탁 사기의 가장 치명적인 함정, 바로 담보신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 쓰러 나온 그 원래 집주인이 당연히 주인이라고 믿고 계약을 맺으시죠. 하지만 죄송하게도 그건 집 열쇠를 잠시 맡아둔 관리인이 주인 행세를 하며 월세를 놓는 격입니다. 실제 법적인 소유권은 이미 신탁회사에 완전히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진짜 주인인 신탁회사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그 가짜 주인과 덜컥 계약을 한다? 법적으로는 권한 없는 사람과의 계약, 즉 아무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아무리 전입신고를 마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전혀 못 받아요. 대항력이라는 방패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요. 내 피 같은 보증금은 단 한 푼도 못 돌려받는 건 물론이고 당장 짐 싸서 길거리로 나가야 하는 비참한 강제퇴거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이 이렇게 허무하게 증발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직시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신탁용어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사실 이 세 명의 인물관계만 명확히 파악해도 신탁의 함정 절반은 피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보는 렌터카 상황에 비유해서 딱 세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위탁자입니다. 부동산의 원래 주인이죠. 이 사람은 렌터카 운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차인 것처럼 운전석에 앉아 직접 몰고는 있지만 실제 소유권은 나에게 없죠. 껍데기만 주인일 뿐이라서 내 마음대로 이 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태인 거죠. 둘째, 수탁자입니다. 바로 신탁회사를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렌터카 대여회사 본체입니다. 서류상 이 차의 진짜 주인은 이 회사입니다. 부동산의 관리부터 처분까지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결정권자죠. 여러분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이 대여회사의 허락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우선 수익자입니다. 보통 은행 같은 금융기관인데요.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준 진짜 물주입니다. 렌터카 회사가 차를 살 때 돈을 대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이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결정할 때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주체입니다. 이 물주의 동의권이 행사되지 않은 계약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렌터카 빌린 운전자가 주인 행세를 하며 차를 팔겠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신탁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 표로 더 쉽게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명 중에서 누가 진짜 실세인지, 그리고 내 피 같은 보증금은 결국 누가 책임지는지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위탁자, 즉 여러분 눈앞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집을 관리하거나 거기 살고 있을 뿐 원칙적으로는 남에게 집을 빌려줄 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나중에 보증금은 내가 책임지고 돌려줄게요 라고 호언장담할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집까지 신탁회사에 맡길 정도로 자금 사정이 절박한 사람이 수억 원에 달하는 여러분의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자력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주인일 확률이 99%입니다. 반면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등기부상 완벽한 법적 소유자입니다. 집을 팔거나 등기를 할 수 있는 전권은 오직 이들에게만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뼈아픈 사실 하나 있습니다.
수탁자는 자기들 동의 없이 맺어진 임대차 계약에 대해 단 한 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 보증금은 위탁자 개인에게 가서 받으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대항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수익자, 이 판의 진짜 물주인 금융기관입니다. 여러분의 보증금보다 훨씬 앞서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대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차 동의권을 아주 까다롭게 행사합니다. 만약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요, 여러분의 우선 변제권보다 이 물주들의 권리가 무조건 앞섭니다. 이들이 돈을 다 챙겨가고 남은 찌꺼기가 없다면 여러분은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명확합니다. 신탁회사와 은행, 이 두 실세의 서면 동의가 어는 계약은 계약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이들의 도장이 찍힌 서류 없이는 절대 계약서에 사인하지 마십시오. 내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확인된 서면뿐입니다. 신탁사기는 주인인 척하는 연기를 교묘하게 악용합니다. 위탁자가 진짜 주인인 신탁회사 몰래 여러분과 수억 원대의 전세 계약을 맺는 것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앞서 강조했듯 권한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은 법적 효력이 그냥 제로입니다. 여러분이 쓴 계약서가 사실상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더 비극적인 건 여러분이 보증금을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신탁사기 앞에서는 아예 사라지는 점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으로 단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한 채 모든 리스크를 오로지 임차인 혼자 감당해야 하는 잔혹한 현실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신탁사기는 보통 이런 소름 돋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원래 집주인인 위탁자가 대출을 최대한 끌어쓰기 위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이때 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큰돈을 빌리며 신탁이 설정되죠. 겉보기엔 멀쩡한 집이지만 이미 법적으로는 남의 집이 된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가짜주인 연기가 시작됩니다. 위탁자는 소유권을 잃었다는 사실을 쏙 숨기고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짜 주인인 신탁회사의 동의를 고의로 누락시킨 채 법적 효력도 없는 기망적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면허도 없는 사람이 남의 차를 빌려주겠다고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임차인이 치명적 착오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등기부상 주인도 아닌 위탁자의 개인 계좌로 수억 원의 보증금을 덜컥 입금하는 거죠. 이건 굶주린 사자 입속에 고기를 직접 던져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신탁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주머니로 곧장 빨려 들어갑니다. 마지막은 강제 퇴거라는 잔혹한 결말입니다. 위탁자가 이자를 안 내거나 빚을 못 갚으면 진짜 주인인 신탁회사가 나타나 여러분에게 나가라고 명도소송을 겁니다. 집은 공매로 넘어가고 여러분은 보증금 반환커녕 당장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등기부 등본 갑구를 확인하고세요. 거기에 신탁이라는 두 글자가 보이십니까? 그럼 그건 집이 아니라 언제 타질지 모를 시한폭탄입니다.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제가 알려드린 이 사기 과정을 하나하나 대조해보며 모든 권리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 남이 절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계속 대항력이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적법하게 계약했는데도 이유가 뭘까요? 법이라는 게 때로는 참 차갑습니다. 특히 신탁 등기가 된 부동산은 여러분 앞에 거대한 절벽이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신탁 등기가 올라가면 그 집은 더 이상 원래 주인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신탁회사의 독립된 금고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사실은 여러분이 신탁계약 내용을 몰랐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법은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등기부라는 공식적인 장부에 신탁 완부를 확인하라고 공시를 해뒀는데 그걸 안 본 건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게 냉혹한 법의 논리입니다. 신탁법 제4조와 대법원 판례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방어권을 아주 철저하게 인정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탁회사 명의로 직접 계약서를 쓰거나 그들의 명확한 연대보증을 확보하지 않는 한 법은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켜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신탁 원부에 있는 임대차 제한 규정을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 과실이 인정되면 나중에 집을 새로 산 사람에게 보증금 돌려달라는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가식꾼들은 어떻게 말을 하며 여러분에게 기망행위에 빠뜨릴까요? 사기꾼들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수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이 허무하게 속아 넘어가시죠. 보통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세요. 등기부 등본에 아직 내 이름 살아있죠? 내가 주인인데 계약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안심시키기도 하죠. 신탁은 그냥 대출 한도 좀 높이려고 형식적으로 절차만 밟아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고 아주 안전합니다. 시청자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똑똑히 기억하세요. 이거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그 치명적인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등기부 껍데기만 믿으라고 유도하는 전형적인 기망행위입니다. 진짜 권리관계가 숨겨진 신탁원부를 떼서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확인되지 않은 안전은 곧 파멸이라는 점 반드시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의 핵심, 신탁 사기를 어떻게 예방할지 실전에 들어가 봅시다. 신탁 사기를 피하는 그 첫 번째 단추, 바로 등기부 등본의 갑구를 뜯어보는 겁니다. 등기부의 갑구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신분증과 같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란을 유심히 보세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집주인 이름이 아니라 땡땡신탁이라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100% 신탁부동산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신탁원부 번호입니다. 이건 마치 꽁꽁 숨겨진 비밀계약서로 가는 입장권 같은 거예요. 이 번호를 발견하는 즉시 단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수첩이나 핸드폰에 꼭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그때 적어둘 걸 하고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번호 하나가 여러분의 수억 원대 보증금을 살릴 유일한 생명줄이 될 거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갑구 확인과 원부 번호 메모, 이게 생존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중개사 말만 믿고 네네 하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내 피 같은 돈 직접 지키실 건가요? 예방의 핵심은 바로 신탁원부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발급받는 겁니다. 중개사가 내가 다 확인했다, 문제 없다 라고 하는 말, 물론 참고는 하세요. 하지만 그 말에만 의존해서 도장을 찍는 건 내 전 재산을 남의 양심에 맡기는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정말 다행인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예전에는 이 신탁원부 하나 떼려고 평일에 시간 내서 관할 등기소까지 직접 뛰어갔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2025년 1월 31일부터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즉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봤다, 등기소가 멀어서 확인 못했다는 변명은 법원에서도 사기꾼 앞에서도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겁니다. 아까 제가 꼭 메모해두라고 말씀드렸던 그 신탁원부 번호 기억하시죠? 인터넷 등기소 접속해서 그 번호만 딱 입력하세요. 남이 보여주는 서류가 아니라 내가 직접 뽑은 서류로 검증하는 습관. 이 사소한 차이가 여러분의 수억 원대 보증금을 살릴 유일한 방패가 될 겁니다. 꼭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제 서류를 손에 쥐셨죠?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켜줄 마지막 생명줄, 바로 신탁원부를 해독하는 단계입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철벽 체크리스트 3가지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를 눈이 빠지도록 찾으셔야 합니다. 신탁원부 조항 중에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 필수라는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둘째, 말뿐인 허락이 아니라 공식 동의서의 실물을 확인하십시오. 집주인이 허락받았다고 백날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신탁회사의 법인 직인이 쾅 찍혀 있고 거기에 인감증명서까지 딱 붙어있는 그 종이 한 장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셋째, 가장 치명적인 실수죠. 보증금을 어디로 넣느냐입니다. 신탁원부에는 자금을 누가 관리하고 어느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 진짜 임대 권한을 가졌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내가 위탁자니까 내 마음대로 빌려줄 수 있다고 하던가요? 신탁원부를 펼쳐서 확인하십시오.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서면 동의 필수라는 조항이 있다면 그 집주인 혼자 쓴 계약서는 법적으로 아무 힘도 없는 종이 조각입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갈 입금 계좌를 대조하십시오. 신탁원부에는 보증금을 누구 계좌로 넣어야 하는지 명확히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원부에는 신탁사 공식 계좌라고 되어 있는데 집주인이 자기 개인 통장을 내민다. 그건 내 돈을 그냥 가져가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지정된 공식 계좌가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은 여러분의 보증금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눈앞에 있는 동의서가 진짜인지 검증하십시오. 신탁사의 공식 직인이 찍혀 있는지, 그리고 그 직인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개사의 괜찮다는 한마디에 수억 원을 거는 도박은 하지 마십시오. 중개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지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신탁원부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예방 네 번째 단계. 이게 사실상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키는 마지막 자물쇠이자 가장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바로 입금은 무조건 수탁자, 즉 신탁회사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위탁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실소유자니까 내 통장으로 넣으세요. 내가 나중에 신탁사에 잘 말해서 처리할게요. 여러분, 이 말을 믿고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사기라는 낭떠러지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신탁 사기에서 유일한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신탁원부의 네모처럼 박혀있는 신탁회자 명의의 공식 계좌로만 직접 송금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아서 넘겨주겠다. 절차상 이게 빠르다는 말은 신탁 사기의 가장 전형적인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 관문을 넘는 순간 여러분의 돈은 영영 되찾을 수 없는 곳으로 증발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 1원이라도 위탁자 개인 계좌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신탁 사기가 수면에 오르면서 이제 나라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제도를 진화시켰거든요. 먼저 2024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주의사항 등기제도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건 쉽게 말해 등기부등본에 나라 직접 빨간 경고장을 붙여주는 겁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부상의 신탁원도 확인 필요라는 문구를 아주 눈에 띄게 기록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도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다? 그건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경고 표지판을 무시하고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2025년 1월 32일부터는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신탁원부 한 장 떼려고 평일에 귀한 시간 내서 멀리 있는 등기소까지 직접 찾아갔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번거로움 때문에 확인을 미루다 사고가 터지곤 했죠.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집에서 단 1분이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클릭 몇 번이면 온라인으로 즉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빠서 못 봤다. 등기소가 멀어서 확인 못했다는 변명은 법원에서도 사기꾼 앞에서도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길을 다 닦아놓았는데도 걷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면 주저앉아 올 때가 아니라 총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사후 대응의 첫 번째 단계, 바로 신속한 압박과 증거 수집의 모든 사활을 거셔야 해요. 첫째, 위탁자와 신탁회사 양쪽 모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물론 내용 증명 자체가 당장 돈을 찾아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재판장에 섰을 때 나는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독촉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최후 울통잠이 됩니다. 말로 하는 것은 법원에서는 아무 힘도 없거든요. 그리고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위탁자 개인 계좌로 잘못 보낸 이체 내역서, 나중에 동의서 받아주겠다고 속였던 문자나 카톡 기록, 이거 절대 지우지 말고 지금 바로 백업해 두십시오. 사기꾼이 돈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그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나중에 사기죄의 고의성을 입증할 결정적 스모킹건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쥐레빠트로 인도한 그 중개사, 그냥 두실 건가요? 계약할 때 옆에 있던 공인중개사, 그 사람은 뭐라고 하던가요? 신탁 물건이긴 한데 별일 없을 겁니다 라고 가볍게 말하던가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사지로 몰아넣은 도화선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신탁은 그냥 형식적인 거다, 안전하다 라고 입을 털었던 그 중개사의 대화 녹취록을 바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받았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캡처해 두세요. 이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그들의 보험금이나 전 재산이라도 내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유죄 판결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법은 중개사에게 여러분이 확인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이거 신탁 물건입니다 라고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건 법적으로 설명을 안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중개사는 전문가로서 선관주의 의무,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를 직접 발급받아 여러분 눈앞에 펼쳐 보여주면서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없이 나중에 보증금 떼어도 법이 여러분을 안 지켜준다 라는 그 잔혹한 법적 진실을 뇌리에 박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중개사가 신탁원부를 보여주지 않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건 명백한 의무 위반입니다. 발생한 피해에 대해 중개사에게 당당히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십시오.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그 책임의 무게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장하셔야 합니다. 증거를 다 모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야겠죠? 사후 대응의 두 번째 단계, 바로 가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냉혹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안 돌려준다고 해서 다 사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빌린 돈을 못 갚는 단순 채무불이행과 처음부터 털어갈 생각이었던 사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가해자를 감옥에 보내고 압박하려면 다음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기망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나를 대놓고 속였느냐는 거죠.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줄 능력도 의사도 없으면서 마치 문제없는 집인 것처럼 여러분을 안심시켜 계약하게 만든 그 거짓말 자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팔 수도 없는 남의 물건을 자기 것인 양 속여서 판 행위와 같습니다. 둘째, 착오 및 재산 손해입니다. 가해자의 정교한 거짓말에 속아 권한도 없는 사람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송금했고 그 결과 돌이킬 수 없는 금전적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연결해야 합니다. 속은 사실과 돈이 나간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죠. 셋째, 가장 중요한 고의성 입증입니다. 이게 사기꾼의 심장을 겨누는 결정적인 화살입니다. 가해자가 돈 한 푼 없이 여러 채의 신탁부동산으로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를 했거나 여러분이 준 돈을 신탁 대출 갚는데 안 쓰고 자기 개인 빚을 갚거나 유흥비로 썼다면 그게 바로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고의의 증거가 됩니다. 이건 남의 기름을 훔쳐서 자기 차 굴리는 데 쓴 꼴이라 법에서도 아주 엄하게 다룹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고소장을 대충 쓰면 수사기관에서 이건 그냥 민사로 해결하세요 라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해자는 면죄부를 얻고 여러분의 고통은 배가 됩니다. 수사관이 고소장을 펼치자마자 가해자의 악질적인 고의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팩트 중심으로 치밀하게 작성해야만 수사에 속도가 붙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에게 도망갈 구멍을 주는 실수를 절대 범하지 마십시오. 전문적인 고소장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푸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사후 대응의 세 번째 단계는 내 소중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민사소송과 점유권 방어입니다. 형사고소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칼이라면 민사는 내 돈을 찾아오고 내 보금자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한 손에는 공격용 칼을, 다른 한 손에는 방어용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먼저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위탁자가 빼돌린 은닉 재산을 찾아 신속하게 가압류를 걸어야 합니다. 돈을 다른 곳으로 숨기기 전에 재빨리 묶어두어야만 나중에 재판에서 이겼을 때 실제로 돈을 손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로 여러분을 안심시켰던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반드시 병행하십시오. 중개사의 보험금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보상 전략이 됩니다. 다음은 방어적인 전략, 즉 점유권 사수입니다. 진짜 주인인 신탁회사가 여러분에게 집을 비오라고 명도소송을 걸어오면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겁맞고 그냥 나가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유일한 협상 카드는 사라집니다. 이때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대응하며 최대한 시간을 버셔야 합니다. 이렇게 버티는 시간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조건을 끌어내고 보증금을 한 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한 치열한 생존 싸움입니다. 자, 명심하세요. 신탁사기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법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공격할 때는 독하게 재산을 찾아내고 방어할 때는 진드기게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치열함만이 여러분의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마련한 실질적인 법적 안전망,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신탁사 동의도 못 받은 무건계약자인데 국가가 도와주겠어 라며 지레 포기하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탁사기 피해자는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특례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즉 신탁사의 동의가 없어 법적 대항력이 없더라도 해당 주택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탁사기는 일반적인 전세사기와 다릅니다. 신탁사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여러분이 가해자에게 속았다는 강력한 기망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법은 예외적으로 점유 사실만으로도 특례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신탁 공매가 시작되어 당장 주거권을 위협받는 임박한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보증금 규모는 기본 5억 원 이하가 기준이지만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최대 7억 원까지도 상향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에 매몰되기보다 국가가 제공하는 이 제도적 탈출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 긴 이름의 법이 여러분이 처한 벼랑 끝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러분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시급한 주거 안정권입니다. 당장 집이 공매로 넘어가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한 분들 많으시죠? 국가가 LH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의 딱 30% 수준으로 제공합니다. 그것도 최장 20년 동안 거주를 보장해요. 일단은 주무실 수 있는 공간부터 확보해줍니다. 둘째, 금융과 조세의 문턱을 낮춰줍니다. 돈 문제 정말 숨막히시죠? 최우선 변제금만큼은 최장 10년 동안 이자 한 푼 안 내고 무이자로 대출을 받거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조세 안분 특례입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산더미면 내 보증금이 뒷순위로 밀려 단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체 체납액이 아니라 딱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몫의 세금만 먼저 떼갑니다. 여러분이 보증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배당받을 수 있게 배당 순번을 앞으로 당겨주는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소송 비용과 마음의 상처까지 책임집니다. 사기꾼과 싸우려면 변호사비며 소송 비용며 돈 들어갈 곳이 투성이죠. 민성이 소송 비용 지원부터 복잡한 경공매 절차도 국가가 대행해드립니다. 여기에 하나 더,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느라 무너진 여러분의 마음도 돌봅니다. 정신과 의료 진료비 널러 물론 전문적인 심리 상담까지 지원됩니다. 이 싸움은 체력전이자 심리전입니다. 혼자 앓지 마시고 국가가 주는 지원을 당당히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바로 전세피해 지원센터 1670-5724 번호를 저장하십시오.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즉시 예약하고 방문해서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전 재산과 일상을 되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자, 오늘 논의한 신탁사기 완벽 대응 마인드맵을 1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계약 전에는 등기부 갑구를 살펴 신탁 여부를 즉시 확인하십시오. 2025년 개정된 제도에 따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신탁 원부를 직접 발급받으십시오. 이를 통해 실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 오늘 논의한 신탁사기 완벽 대응 마인드맵을 1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약 전에는 등기부 갑구를 살펴 신탁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개정된 제도에 따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신탁 원부를 직접 발급받으십시오. 이를 통해 실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계약 시에는 신탁회사, 즉 수탁자의 공식 서면 동의서를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수탁자의 인감을 철저히 대조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발생 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브리핑을 요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보증금은 지정된 수탁자, 즉 신탁회사 계좌로 직접 입금하십시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안전하다는 식으로 허위 설명을 했던 중개사의 과실을 체증하십시오. 가해자의 기망 의도를 입증하여 사기죄 형사고소를 신속하게 진행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명도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점유 방어에 힘쓰며 협상력을 유지하십시오. 동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신청을 통해 주거 지원과 금융 지원 등 국가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는 만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탁 사기는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한 구조적 범죄입니다. 2025년 강화된 공시자료인 주의사항 등과 신탁 원부 인터넷 열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십시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단 하나의 원칙은 바로 수탁자의 공식 서면 동의 없는 신탁 부동산 계약은 단 1%의 대항력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즉시 계약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만약 불행히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지체 없이 법률 전문가와 국가 지원기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만이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